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엘린 이제 헝가리라고 하는 빅데이터 맡은 정건우라고 합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클리시한 목차죠. 회사랑 데이터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인원이 조금 돼서 이게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팀이 한 태스크를 2가지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시간이 60분인데 당연히 제가 다 60분 하는 건 아니고요. 팀장님들이 이제 나와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왜 나왔냐? 그 이거 이제 6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가 결과라고 말할 내용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너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게끔 제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프리윌린이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리윌린 회사는 한마디로 수학 문제은행 회사입니다. 지금 솔루션 개발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이거는 회사가 소개하는 워딩이고요. 사실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5억 건의 채점 데이터고요. 채점 데이터라면 뭐냐? 어떤 학생이 몇 학년이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언제 풀었고, 그게 어떤 단원이고, 그거를 틀렸고 맞췄고, 뭐 그런 데이터들이 5억 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많고, 이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이게 회사에서도 핵심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엘링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인 것 같아요.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매스플랫이라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가외 선생님 같은 선생님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원들이죠. 앉아서 20명씩 앉아서 이렇게 다니는 학원, 그런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중 교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수학 문제집들의 문제들도 이 매스플랫에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학습지라고 해서 이게 그 매스플랫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플랫을 서비스하는 프리일링의 생각이 뭐냐? 지금 매스플랫 서비스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실력이 진짜 오르나? 그게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실력을 보면 되지 않나? 하는데 실력을 뭘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학생들의 실력을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억 건 데이터다, 그게 핵심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양의 채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서비스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매스플릿 서비스 이용하면 학생들 실력 오를까에 대해서는 그냥 실력 표현하는 지표를 시계열 데이터로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표현하는 지표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양의 그 채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클러스터링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학습 방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진단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스플랫 서비스 고객층이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서비스 개선 방향성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스플랫 서비스가 실제로 학생의 이 성적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있죠. 이 학생 몇 점짜리 학생이에요 라고 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실 텐데 이게 왼쪽에는 21개의 테이블들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들이고 오른쪽에는 각 테이블들이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고 그 컬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좀 빈칸이 많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의 지금 관계도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1개 이상의 어떤 변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예시로 아주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튜던트라는 21개 테이블 중에 하나예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학생이고 이 학생이 어떤 학원 다니고 몇 학년이고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는 보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언제 풀었는데 그게 맞았다 틀렸다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블럼이라는 테이블에는 이 문제는 어떤 단원이고 뭐 지금 10,000명 중에 5,500명이 맞춘 뭐 그런 느낌의 정답률이 나와 있고 이 난이도도 나와 있는데 이 난이도는 그 매스플랫을 서비스하는 이 프릴린의 직원들이 선수다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담긴 테이블이 있으면 그거를 뭐 적당히 이제 잘 필요한 도구만 가져와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작업이었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어떤 학원 다니고 몇 학년이고 뭘 풀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무슨 문제 풀었는데 맞췄고 틀렸다. 이 내용이 이 저희가 받은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누가 어떤 문제 언제 풀었고 맞췄고 그런 데이터고요. 먼저 프릴린 C팀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는 학생별 실력 측정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맞췄고 틀렸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학생 잘하는 학생이야, 이 학생 못하는 학생이야, 그걸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가 아마 스코어라고 부를 텐데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는요, 제 학생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죠?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을 시도를 했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을 이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 그 변수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민지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클러스터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A팀에서는 이게 학생들이 그 이제 시점에 따라서 큰 문제들이 언제 풀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실력이나 혹은 뭐 몇 문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시계열 데이터 자체를 클러스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팀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EW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함께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기반으로 정답률을 예측하는 모델도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먼저 소개할 풀린 C팀부터 발표자 한 분씩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잘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이제 더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서비스 설명부터 좀 더 딥하게 한번 다 드린 다음에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발표를 프로젝트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우선 실력 지표를 저희끼리 그냥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 정의가 제일 중요했는데요. 저희가 프릴린한테 처음에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저희랑 함께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자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2주째까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저희가 프로젝트 4주 동안 2주 동안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데이터 뜯어보고 그거 하는 데만 썼습니다. 사실상 2주 만에 프로젝트를 해결했는데 해결했나? 하고 네, 이제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 학원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 매스플랫 서비스가 실제 학생들 실력에 효과적인가를 증명하면 사실 교육시장에서 끝나는 거죠. 교육시장에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더 효과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문제가 성적 지표를 그냥 성적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성적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신 실력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확인할 수가 없고 내신은 잘 보고 모의고사 못 보고 이런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냐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받아놓자 해서 저희가 받아놓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정답률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너무 잘하는데 어려운 문제만 풀면 정답률이 30%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쉬운 문제만 풀어가지고 100% 맞는 애보다 못하는 거냐? 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여기서 다 정답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이 문제다 라고 해서 어떤 걸 출력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학생들이 이게 공부의 영역인데 새로운 챕터에 들어가면 무조건 성적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면 무조건 성적이 떨어지고 새로운 유형을 만나면 성적이 떨어지고 새로운 난이도를 풀면 문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해서 오케이 실력이 올랐어 해도 매스플랫 때문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저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한 실력 지표를 정의하고 두 번째로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이 실력 측정 지표가 그래서 누굴 위한 거냐, 매스플랫만을 위한 거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학원인지 이런 걸 다 고려했고 문제 정의를 이제 시험이 끝난 후에 스코어를 원하는 건지 혹은 뭐 이제 내가 1학년 때 학원에 들어가서 3학년 나올 때까지 실력이 올랐는지가 중요한 건지 이번 분기에 실력이 오른 게 중요한 건지 이번 연에 오른 게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혹시 기하 벡터에서 올랐는지 이런 것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how는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력 지표를 누구에 위한 거냐? 물론 매스클래스를 위한 건데 이게 그러면 다른 이해관계자 중에서는 누구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부터 그걸 알기 위해서 서비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플래시라는 서비스를 누가 쓰냐 했을 때 커스터머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쓰고요. 우리 이 학원 매스플랫 같은 경우는 장점이 문제은행 자산이 있다. 선생님 대상 업계 선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경쟁자는 이제 뭐 학생 대상 서비스, 선생님 대상 서비스, 학부모 대상 서비스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선생님 대상 서비스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지표여야 한다. 왜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매스플랫이 제공하는 기능이 이 모든 관계를 포함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자인데 정확히는 이제 매스플랫을 학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기서 누구한테 중요한 거냐 하면 사실은 성적이 오르는 게 학생들한테 문제를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선생님이 줄 수 있게 해주면 선생님이 발표해서 문제를 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주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서비스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좋은 지표인 거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문제를 제공하고 오답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성적이 오르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뭐 적절하게 관리하는 지표지 않을까? 이거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테이블 많았는데 워크북, 워크시트, 리포트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크시트에 학습지 제작이랑 학생을 맞춤 오답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문제도 제공하고 오답 관리도 하는 게 이 서비스구나 했는데 이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이유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유의미하다는 게 결국 우리 서비스가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설이 아니라 저희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워크시트를 푸는 사람이 워크북만 푸는 사람보다 실제로 성적 오르는 게 더 빠르게 오르고 더 많이 오르면 매스플랫이 이게 선생님들 관리를 잘 해줘서 학생들이 성적이 더 잘 오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러닝 서비스가 효과적이다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매트릭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을 때 지금은 정답률만 사용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가 이 학생이 평균보다 잘하는 학생일까요? 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았을 때 다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더 높은지 모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A랑 학생 B 중에서 난이도 30개 푼에 50문제를 저는 A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B가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고려한 정답 투표를 그냥 단순하게 만들면 심플 이즈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려했던 게 이제 정답률, 문제풀이랑 고난도 비율인데 그래서 각각 뭐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데이터셋에도 다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코어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스코어 매트릭이 레벨별로 정답률을 곱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하면 0점부터 15점 사이에 있는 스코어로 저희가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15점, 그 모든 문제를 모든 레벨을 모두 다 맞는 사람이 15점인 거죠. 사실상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틀리면 0점입니다. 그래서 0점에서 15점 사이로 실력을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94점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그럼 어디다 쓸 거냐 했을 때 개인 실력이 상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상대 실력이 상승하는지 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이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제가 이게 전처리 코드인데 전처리 하는 데만 한 400줄 넘게를 썼는데
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시로 보면 이 학생이 2020년에 떨어지고 있고 21년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22년은 오르고 있다. 22년 이 학생이 그 22년 기준으로 활성인 고3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공부 안 하다가 3학년 때 공부한 학생이구나. 성적이 더 잘 오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답률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이게 이 스코어가 좋은 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닌 게 그냥 단순히 문제를 1점짜리를 많이 풀어도 1점짜리에 대한 배점은 1점으로 한정돼 있어서 이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문제 안 풀면 실력이 늘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스코어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학원 내에서나 뭐 다른 피어를 기준으로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 다 오르는 추세여도 내가 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이 학생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워크शी트를 막 풀수록 실력이 오르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려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다가 혼란이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이해요. 예를 들어 케이스 1은 매월 학습지를 적게 풀고 스코어도 안 오르는 거예요. 저희한테 좋은 거죠. 그냥 문제 안 푸니까 성적이 떨어졌네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성적이 오르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가 안 푼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총합으로 보면 저희가 그냥 많이 푼 사람 쪽에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풀고 적게 풀었으니까. 그럼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다 많이 풀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3D 플롯을 해봤는데 예시로 그리면 그래서 이 각각을 고려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가 스코어 등급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플롯을 그리면 이제 다 유의하다고 나오는데 그 달마다 푸는 문제 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성적도 오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성적이 오른다고 나옵니다. 물론 대단히 약간 이게 전체 평균으로 한 거라서 이게 좀 데이터가 많아서 유의한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유의하다고 나오고 오르는 추세도 보입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풀면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워크시트 워크북보다 많이 오르냐? 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워크시트랑 워크북이랑 누가 더 오르냐를 한번 보기 위해서 워크시트만 푸네 그리고 워크시트를 거의 안 풀고 워크북만 푸네를 저희가 데려와 봤습니다. 왜냐면 워크북만 푸네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학원 특성상 이 서비스 특성상 워크시트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시트를 적게 푼 학생을 가져왔고 그랬을 때 워크시트는 방금 보였던 것처럼 이제 유의하다고 다 나오는데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x2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인데 기간별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워크시트 유의한 건가? 워크시트 더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진짜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보면 베이스라인이 우선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워크시트를 못하는 애들한테 오답을 시키려고 더 많이 풀린다던가 아니면 잘하는 애들은 그냥 워크북 위주로 풀린다던가 혹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워크시트에서 거의 성적이 마지막 기점으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워크북이랑. 그래서 워크시트를 푼 사람이 더 많이 오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오른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학습지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학습지가 선생님들이 직접 선별하니까 당연히 이제 개념 정리도 해주고 복습 문제도 해주고 그리고 오답 등을 개인별로 해줄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오답 정리 용으로 이들이 쓰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같은 학생이 같은 문제를 푼 비율이 한 3.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유형이 아니라 아예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유형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은데 워크북은 애초에 1,800건밖에 없어서 당연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웨스플랫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 오답을 위해서 이 재채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0건이 나옵니다. 워크북을 재채점하지 않고 애초에 채점하는 데이터 자체도 워크북보다 워크시트이 훨씬 많아서 그냥 지금 보니까 서비스를 매스플랫 서비스 자체를 워크북으로 잘 안 쓴다. 워크북은 그리고 물리적으로 책이 있잖아요. 그 시중 교과서나 이런 건 책이 있기 때문에 매스플랫을 쓸 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이 효과적인 거 맞는 것 같고 데이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매스플랫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워크시트이고 모든 이용자들도 워크시트를 유의미하게 쓰고 있는 거 맞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도 맞다. 사실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오케이
근데 너무 편견이니까 이게 모든 등급대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냐, 똑같이 오르는 게 맞냐까지 봤을 때 이제 학원이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모든 애들한테 유의미하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각 평균을 각 스코어링을 레이팅한 거를 스케일링해서 그 각 학원의 평균 등급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40명 있다. 그럼 이 학생들의 평균 등급을 내서 이 평균 등급을 각각 이제 매핑을 한 다음에 다시 레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다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레이팅을 잘못해서 거꾸로 됐는데 아무튼 레벨 9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여기일수록 제일 높아요. 근데 완전 웃긴 게 실력이 높은 애들이 제일 많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매스플랫 서비스 자체가 서울 위주로 먼저 퍼졌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서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높은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생각도 한 게 애초에 성적 관리를 잘 못하는 애들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다 성적이 높은 애들일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더 쓰는 건가? 라는 두 가지 가설 정도를 세우고 결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 구간별로 성적이 다 오르는 추세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기 두 개 빵꾸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죠? 빵꾸난 데가 왜 그럴까를 저희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학원이 다른데 학원 구간별로 레벨별로 저희가 문제 푸는 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이도별로. 저게 그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적게 풀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점점 많이 푸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왜 꺾인 거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저희 학회원들 대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냐 했을 때 모르는 건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오답하고 그리고 뭐 유형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푸는 거지 해서 저희가 낸 결론이 그럼 3레벨 애들은 이제야 문제 풀어보니까 당연히 고난도 비율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거든요. 나 못 푸는구나 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8등급인 애들은 이제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오케이 나 이제 바보 됐어 하고 떨어지는 거다 라고 하면 해석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크शी트 유의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워크शी트를 만들 수 있냐를 저희가 한번 했을 때 저희가 구성 후보군을 먼저 뽑은 다음에 문제수, 난이도, 들어간 개념, 유형, 비율 등을 한번 고려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로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를 예측하는 거 한 다음에 임포턴스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P레벨 STD 레벨이 너무 이렇게 분산이 크면 오히려 약간 좀 안 좋다. 이거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성적이. 그리고 문제 레벨이 오히려 그 정답률이 너무 높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을 너무 많이 풀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답률이 너무 높은 것, 쉬운 것만 푸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뭐 거기 안에서 문제지에서 막 난이도가 너무 천차만별이어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스코어링한 애들 구간대별로 걔네가 풀 수 있는 좋은 분산이 낮은 난이도 레벨의 워크शी트를 만들어주면 애들 실력이 더 빨리 오를 거다라는 결론까지 저희가 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공부하는 거 개념 정리, 문제풀이, 유형화기, 오답 정리, 고난도 문제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스코어링은 저희가 난이도별 정답률을 곱해가지고 더했다라는 거. 그리고 워크북이랑 워크शी트 매스플랫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진짜로 워크शी트 맞고 워크शी트랑 워크북 하면은 그래도 워크शी트 더 높고 성적 향상 속도가 그리고 워크शी트를 통해서 모든 등급의 학원 성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좋은 워크शी트는 정답률이 너무 높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별로 난이도를 잘 맞춰주는 워크शी트다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네, 제가 퀴즈 레이팅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써서 참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이 문제는 저걸 그냥 ETS에서 만드는 풀이나 풀이 그래서 어떤 체계화된 어떤 정규화된 어떤 점수 체계가 딱 있으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ETS에서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토익 문제나 토플 문제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뭐 난이도가 1인 거는 몇 %, 2인 거는 몇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딱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딱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얘가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뭐 난이도가 뭐 어떤 문제를 풀어서 이게 정답률이 어땠다 그러면은 얘는 뭐
1000점 만점에 뭐 200점이다. 어떤 애는 1000점 만점에 300점이다.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뭐 이게 500점을 맞았는데 곧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평균적으로 500점을 맞는다. 그럼 얘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어느 정도 그 잘해 나가는지를 알려면은 그런 어떤 점수 체크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뭐 이런 거는 잘 한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가 그 어떤 동일한 학생이 여러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여러 학생이 이제 푸는데 그게 딱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어떤 동질화된 어떤 케이스에서 학생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고 어떤 적게 푸는데 그런 비교가 약간 샘플링이 좀 약간 돼서 그런 것들을 동질화된 샘플들을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걸로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면서 등급별 차이 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사실 학생들이 평하는 학생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는 사실 좋긴 한데 그 이유를 볼 때 사실 그 샘플들이 등급별로 샘플들이 다르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에는 아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거기 뭐 많이 그러니까 학원 정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학원의 지역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 그 지역별로 걔네들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걔네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더 많았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지방 학생들이 나중에 퍼졌는데 좀 등급 낮은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샘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비교를 할 때는 백그라운드를 다 이렇게 하게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컴파운딩 이펙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샘플을 어떤 동질화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는 말. 저희가 그 처음에 프로젝트 할 때는 큰 야망을 가지고 스트레이티파이 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 까먹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ETS 같은 일단은 영어를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수학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수학도 되게 대학교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어떤 표준화된 공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될 수가 있으면 사실 뭐 이제 학원 ETS 같은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내 성적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대충 고등학교 몇 학년 수준인지 뭐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등 정도 하는 이런 게 다 나오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회사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제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삐조 발표자 조찬영입니다. 바로 PPT입니다. 삐조는 기존에 축적된 프레일린의 방대한 채점 데이터를 이용해 성적 향상을 위해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분집하고 이러한 분집별 특성을 파악해 학습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NM 모델을 사용해 임베딩 벡터를 추출해서 변수 카름의 주변으로 알아보고 이 정보에 따라 K-민스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뒤 EDA, PCA로 분집별 특성과 내에서 큰 설명력을 가지는 소단을 찾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분석 방향은 데이터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학생별로 푼 문제와 적응 여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정제해서 학생의 소단원 난이도별, 정답률을 도출하고 데이터를 수학 1, 2, 미적, 기하, 확통의 다섯 과목으로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임베딩한 이유는 저희가 만든 분집 내에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학생별 평균 정답률과 민 제스코를 계산하여 컬럼에 추가했습니다. 결국 영어로 되거나 너무 스펠성 컬럼은 삭제하고 진행했습니다. 이후 1D CNN 모델의 데이터를 투입하고 이로 인해 얻어진 임패딩 벡터를 통해 학생 간 거리를 계산하고 분류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집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에 할당된 5난이도별 정답률을 FC 레이어에 넣고 커리큘럼을 대표하는 대표값 추출, 이후 1D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어 커리큘럼의 순서를 살리는 방향의 임패딩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추출된 임패딩 벡터를 이용해 K민지 분집화를 진행하여 라벨을 만들고 이 라벨을 학생에게 부여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NNEU 수학 2 과목의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분집의 개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루엣 개수 개념을 도입하여 최적의 분식 개수를 결정했는데요. 실루엣 개수는 데이터 포인트와 주위 데이터 포인트들과의 거리로 계산되는 분집의 부분 정도 지표로 분집 내 비유사성이 작고 분집 간 비유사성은 커야 클러스터의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실루엣 개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구성되며 1에 가까우면 클리어 컷, 0에 가까우면 위크로 분류하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잘못된 분류. 여기서는 K4 0.62를 선택해서 평균 Z스코어에 관련해서 문제 난이도 시각한 걸 살펴보니 그러니까 민 스코어와 문제 난이도가 비례하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팅으로 주어진 라벨 값으로 RF를 진행해 피처별 중요도를 살펴보니 민지 스코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1D CNN과 클러스터링 모델로 도출된 중간 결과의 내부를 비교하겠습니다. 5과목 모두에서 민 G스코어는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민 G스코어와 실제 분집별 풀이한 문제 난이도가 비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학생 분류에 있어 앞서 마찬가지로 5과목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학생의 소단원 난이도 컬럼별 G스코어를 기준으로 분집을 분석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각 분집에서 PCA의 설명 개수를 이용해 과목별 주요 소단원 난이도를 도출하는 것을 최종 분석 결과로 갖고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실루엣 개수와 엘보 메소드를 병합해 사용한 후 적절한 값을 분집의 개수로 하여 진행하였고 궁극적으로 분집별로 취약 보강해야 할 단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엘보 메소드는 분집 내 포인트에 분집 중심까지 거리 제곱합니다. 데이터셋을 보시겠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5개의 과목으로 먼저 데이터를 분할했습니다. 이후에는 학생별 소단원 난이도 컬럼에 컬럼별 G스코어를 할당한 데이터셋 KNN 모델을 투입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모식도로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G스코어의 KNN 분석 결과입니다. 실루엣 분석과 엘보 메소드를 이용해 분집의 개수를 4로 정했습니다. 1번 그룹의 평균 G스코어가 높고 2번 그룹의 평균 G스코어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분집별 난이도별로 푼 문제는 유의미하게 그룹핑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G스코어 기준으로 클러스터링된 실력별 분집의 PC의 설명력입니다. 클러스터 내에서 변별을 높일 수 있는 소단원 난이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수학 1에서 높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상용 로그, 등차 수열, 일반각과 호도법의 고난도 문제. 낮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수열의 합,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의 저중난도 문제였습니다. 아래는 이제 같은 분석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수학 2는 같은 방식으로 분집 개수를 3으로 결정했습니다. 0번 그룹의 평균 G스코어 높았고 2번 그룹은 낮았습니다. 수학 2에서 높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정적분, 연속함수의 성질, 방부 등식의 활용 등 고난도 문제였고 성적 낮은 학생군 내 설명력이 가장 높은 단어는 방부 등식의 활용, 넓이, 정적분 등 저중난도 문제였습니다. 정적분의 개수는 같은 방식으로 3으로 결정했고 0번 그룹의 성적이 우수했고 2번 그룹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미적분에서 높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정적분의 고난도 문제, 낮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수열의 극한, 매개변수의 미분, 도형의 부피의 저중난도 문제였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분식개수 또한 3으로 결정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 1번 그룹의 성적이 우수했고 0번 그룹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확통에서 성적 높은 학생군 내 설명력이 가장 높은 단어는 평면 벡터의 연속 확률 변수, 조건부 확률, 정규 분포 등 고난도 문제였고 성적 낮은 학생군 내 설명력이 가장 높은 단어는 순열, 조합, 이항 정리 등 저난도 문제였습니다.
기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K는 3을 결정했고 클러스터링 결과 1번 그룹이 평균 지수가 높았고 2번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기하에서 높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평면 벡터 내적 포물선, 타원의 고난도 문제, 낮은 성적을 가진 집단의 중요한 피처는 포물선, 타원과 직선의 저중난도 문제였습니다. 이상의 분석에서 저희는 과목별 중요 설명력을 가지는 소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집에 따라 설명력이 높은 변수의 변화, 더하여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클러스터링의 유효성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가장 효과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피처는 점수, 실력에 관한 피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서 성적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각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칼럼을 제시하여 집단별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추천 문제군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분석의 보완점입니다. 실력에 따른 군집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추천 문제 유형을 제공하기까지는 효과적이라 볼 수 있는 분석이었으나 이후 추가적 분석이 부재한 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군집별 약점이나 문제 유형, 성적 이해 변수를 피처에 추가해서 군집별 이기를 진행한다면 더 설명력 있는 모델과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NM 모델의 설명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피처에 정답률을 넣고 나온 인베딩을 디스코어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NM 모델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성적 이외의 성적과 연관이 있을 만한 변수들을 추가로 인베딩 벡터 추출 과정에 집어넣었다면 의외의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준비한 비주얼 발표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서 클러스터링이 아니면 전반적인 거 무수하고 실력을 저희는 칼럼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있는 문제 300의 난이도 5번 칼럼에 있는 전체 학생들의 지스코어를 칼럼별로 구해가지고 지스코어 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이 칼럼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력이 저희가 말했던 정답률하고 지스코어 두개 전담률이랑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그러니까 기존 정답률은 난이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1번에 90%랑 5번에 90%가 같은 걸 띄웠는데 아무래도 난이도 5번과 난이도 1번에서 지스코어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지적으로 눈에 띈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생각해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트레일린의 마지막 A조 발표를 하도록 하기 전에 방금 손흥민이 선발을 뛴다는 기사가 떴어요. 네, 좀 피곤하실 텐데 이따 또 축구 보러 가니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제 아까 말한 실력 지표라는 걸 뽑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모델을 쓸 수 있고 어떤 모델을 써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델의 좀 약간 가능성을 이제 엿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이제 두 모델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김한빈님이 이제 보여준 자료에서 기존 프리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별 학생한테 뭐 리포트를 보여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런 뭐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저 파란색이 이제 전체 평균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해당 학생의 이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전체 평균 vs 그 내가 보려는 지금 학생.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리포트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랑 비교하기보다 좀 집단을 나눠가지고 그, 그 학생이 그 나뉜 집단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다른 집단이랑 또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면 기존 저런 거랑 비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학생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단원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해당 학생이 그러면 어떤 그 집단에 속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나뉜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또 집단 간 비교를 또 해보고,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학생이 이제 해당 소단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공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까지 이제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이제 모델은 이제 포자립스에서도 보여주셨던 이제 케이민스 TTW 시계열 클러스터링을 이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에 이제 뭐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에 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인데, 걔는 이제 그냥 같은 시점끼리만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같은 시점끼리만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이제 DT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점이 차이 나더라도 그래도 유사한 이제 뭔가 패턴을 가진다면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파악하면서 이제 같은 군집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장점 때문에 DTW 거리 계산법을 활용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클러스터를 수를 일단 정해야 할 텐데, 클러스터 수 같은 경우에는 군집이 얼마나 잘 응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너셜 밸류라는 지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를 조정하면서 이너셜 밸류를 이제 뽑아봤는데, 이제 저 보시다시피 저 클러스터 3개일 때 비교적 저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집단 3개로 이제 놓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문제 풀이 결과 데이터셋으로 이제 범위를 좁혔는데요. 맨 C조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이랑 워크시트 같은 그 다 같이 활용을 했던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모델의 어떤 좀 활용성 또 뭐 정확성 이런 걸 이제 주로 파악하려다 보니까 굳이 워크북까지는 이제 쓸 필요 없고 많이 쓰고 있는 워크시트로만 이제 제안을 해서 모델에 투입을 해보자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또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문제 맞았는지 correct, wrong,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이제 저 1, 2, 3, 4호로 나뉘는데요. 그 DB에서 1,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asy로 이제 저중 난이도로 이제 그 받고, 그리고 3, 4호 같은 경우에는 하드 고난이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소단원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저 하드 따로, 이지 따로 이제 소단원별로 이렇게 그룹 바이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푼 단원이 겹치는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된 이제 3개 단원으로는 지수함수의 성질, 그리고 정교분포, 그리고 함수의 극한, 이제 그 세 개가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개 단원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대상 집단이 동일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3개 단원 모두 50문제 이상 푼 이제 학생 383명 이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집단을 이제 추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마지막인데 383명인데 그러면 이제 이제 10개월이니까 그 문제풀이가 업데이트 된 시간, 그 DB에서 주고 있는 값은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타임이라는 그 컬럼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최신 50개 문제풀이를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결과에서 데이터가 correct, 그 학생의 문제를 맞췄으면 레벨, 그 아까 1, 2, 3, 4, 5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곱하기 1을 해가지고 그럼 그 레벨 곱하기 1 점수를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wrong이면 이제 0으로 값을 매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렇게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K-means 이렇게 DTW 스케일 클러스터링 이 프릴린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이제 아까 그 뽑았던 3개 소단원을 통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지수함수예요. 저중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을 시계열 클러스터링한 결과인데 좀 뭐 추세가 보이시나요? 저 선들 하나하나가 이제 학생이거든요. 네, 그 분류는 된 건데 세 개로. 근데 뭐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좀 묶어가지고 저세 클러스터가 어떤 시계열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볼까 했는데 저를 그래서 각 분집마다 중심 데이터를 이렇게 시계열 나타내봤는데 여기도 좀 차이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50개의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이런 걸 관찰하기가 좀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분집별 특징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좀 몇 가지 통계량을 활용해서 분집의 특성을 좀 파악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50개 시점의 점수합의 평균, 그리고 학생별 50개 시점의 결과 데이터 표준 편차, 요약 통계량을 관찰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클러스터 0에는 높은 점수합의 학생들이 분포했고 학생별 표준 편차도 작은 학생들이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통계량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봤고요. 어, 그래서 지수함수의 이제 저중 난이도에 대해서 분류를 한 결과 클러스터 0은 이제 아까 통계량에서 보시셨듯이 이제 정답률이 높으면서 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표준 편차가 적으니까 안정적으로 맞히고 있는 집단, 그리고 클러스터 1은 중간 집단, 클러스터 2는 정답률이 낮으면서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히지 못하는 집단으로 나눠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패턴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량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까는 0이 좋은 거였고 1이 중간이었고 뭐 2가 안 좋은 거였는데 그 0, 1, 2 그런 순서가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고 조금 네, 그런 건 이제 저 통일을 하지 않고 그냥 모델이 나온 그대로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2에는 여기서는 높은 점수합의 학생들이 분포를 했고, 그리고 클러스터 1에 좀 점수합이 낮은 학생들이 분포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뭐 고난이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 단원에서도 또 저중 난이도, 그리고 뭐 이렇게 클러스터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크게 나왔는데 그 표준 편차에서 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클러스터가 나온 그 각 클러스터를 해석을 할 때 그 정답률에 대해서만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답률 좀 안정적으로 맞히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딱히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네, 5분 남았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런 나온 결과인데 위에 학생의 경우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의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률이 높게 나왔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전반적으로 점수 평균이 낮은 반면에 이제 낮고 분사에 높은 집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해당 학생은 기초적인 개념을 다루는 쉬운 문제들은 강하지만 어려운 응용 문제를 응용 문제에는 좀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 학생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학생 이제 모두 단원에 상관없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이제 학생을 봤더니 밑에 학생을 보시면 이제 지수함수 경우에는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모두 잘 풀었는데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푼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정규 분포에는 기초가 탄탄하니까 어려운 문제집을 풀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액션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모두 중간 집단에 속하니까 네, 그래서 그 기초를 탄탄히 가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서 이질 문제에서 정답률을 높이고 이를 응용해서 하드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률이 더 높아져 높은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으로는 단원을 3개로 제한하거나 문제 수를 좀 불가피하게 50개로 제한한 게 있었고요. 또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시다시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데요. 이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프리랜 서비스 자체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저 두 학생이 있는데 이 같은 모의고사를 풀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학생에게 그거 모의고사 풀어 하면 이제 실력이 딱 나올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 모델을 통해서 좀 같은 문제를 푼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런 개별 학생의 실력 파악하고 그 학생 간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문제 학생이 들어갔을 때 좀 정답률을 하면 이제 문제를 맞출 확률, 해당 문제를 그런 맞출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실력 지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쌍, 그리고 코렉트, 롱 그런 데이터셋을 뽑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제에서 피처를 뽑아야 되고 학생에서 피처를 뽑아야 될 텐데 문제 피처는 명백하게 이제 단원, 난이도, 유형 이런 거 뽑았고 근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랜에서 준 데이터도 개인정보 이제 이슈가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거의 못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피처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브레인스토밍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그냥 좀 모델을 해가지고 인베딩 레이어를 이제 하면 적절한 재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면 해당 학생에 대해서 그럼 피처 값들을 좀 학습해내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딩이 잘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학생이 비슷한 어떤 그 인베딩 공간상에서 좀 비슷한 가까운 그 공간 안에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처를 위한 재료로 이제 average CR, OCR, XCR인데요. 이제 average CR은 학생이 이제 주로 학생의 평균 정답률인데 학생이 푼 문제의 평균 정답률인데 이건 학생이 주로 어떤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OCR, XCR은 학생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잘 푸는지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재료를 줘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고요. 그래서 결과고 학습이 되긴 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재료를 부족했다는 거니 그래서 부족했다 보니 되긴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걸로 학생의 실력 지표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이제 사용 예시를 보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저게 33단원인데 저거를 넣어주고 그리고 타입 0 단답형이라는 문제라는 조건을 넣어주고 그리고 문제의 퍼펙트 레이트가 50%야. 정답률이 50% 그런 동일한 조건을 넣어주고 또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학생 저런 재료들을 적절히 주면 또 학생 A랑 학생 B가 저 문제를 풀지 맞출지에 대한 이제 정답률이 딱 나올 텐데 저걸 이제 바탕으로 둘 중에 이제 누가 이 단원, 이 유형, 이 난이도의 문제에서 실력이 이제 좋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맥스 뒤에 붙여서 그런 확률값을 내고 그런 같은 문제를 푼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그래서 학생 A, B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넣어주면 이제 상위 이제 몇 프로 학생이구나 이런 것도 뽑아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모델 재학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모델을 저 시점에서 학습하고 이 시점에서 학습하고 계속 학습하면 이제 저 시점에서 학습한 모델로는 정답률이 0.4가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0.8이 나오면 또 실력이 상승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개인 맞춤형 또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한계점으로는 역시 문제 다양한 데이터도 있었다면 활용해봤을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데이터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모델을 고도화를 이제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풀일링이 끝났고 그 Q&A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네, 이렇게 업체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1, 2, 3, 4, 5를. 네네. 근데 그 난이도 간 정답률의 간격, 예를 들어 1, 2, 3, 4, 5를 그대로 쓰면은 이거는 1하고 2하고 차이는 1이라는 거고 2하고 3도 1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답률도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간격이 동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 제가 설명을 그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난이도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 문제에서 그 난이도도 주고 있고 그 1, 2, 3, 4, 5 나오는 레벨도 주고 있고 이 문제를 몇 프로 애들이 맞췄는지 코렉트 레이트 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코렉트 레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레벨이 아예 아니고. 그냥 그 업체에서 한 1, 2, 3, 4가 안 쓰시고. 네, 그거는 그 코렉트 레이트가 그 기업 미팅 갔을 때도 사실 이 코렉트 레이트를 우리는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ETS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네네. 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을 같이 보는 거고 거기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구성을 하면은 또 수준화된 점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네네.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